저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 9층에 있는 우리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의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진승 사회복지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이스 청년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중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삶에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고를 좀 작성하고 왔으니까 그냥 읽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뭐 더 소개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만 35세에서 55세의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낮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집을 떠나서 보호를 받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주간 보호가 필요한가? 한 세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한 35세에서 40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갈 곳이 없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뭐 복지관이라든가 뭐 직업자리라든가 여러 곳이 젊은 나이에는 있는데 한 중장년 나이가 되면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간 보호가 꼭 특화된 연령대에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나이가 이제 뭐 많으신 이용자도 문제지만은 고령의 보호자, 그 나이가 72세가 저희 평균 연령이세요, 보호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령의 보호자가 또 다시 고령의 자녀를 돌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특화된 주간 보호가 필요하고, 끝으로는 이 나이가 되면은 신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노화되어 계신 분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우리 그 장애인들하고 함께 뭔가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저희 교회에서 9층 공간을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기도를 통해서 증축을 하고 그 공간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아주 귀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저를 포함한 직원이 8명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장애인분들은 26분 매일매일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마치 어린이집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량을 통해서 이용자들을 모시고 오고, 오전에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점심 맛있게 먹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프로그램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간식 먹고, 그다음에 하원 준비해서 집까지 모셔드리는 일정을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요일에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월 1회 토요 특별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스페셜 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그 주인데 신청하신 많은 봉사자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봉사를 오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뭐 당부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안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여름철이기 때문에 노출이 좀 심할 수 있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저희 이용자분들이 이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 회사원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속으세요. 예, 뭐 상상 속에 그 회사원 남자친구가 있으시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 주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치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활동하시는데 불편하시니까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액세서리류, 그 귀걸이라든가 반지 같은 거는 서로 다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고 오셨더라도 빼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제 사항이 거의 없을 거긴 하지만은 혹시라도 문제되는 상황들, 만약에 화를 막 낸다거나 막 어떻게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한 거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제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좀 오래된 사회복지사들이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지하시다가 더 어떻게 보면 큰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러한 세 가지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몇 가지 그냥 에피소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장애인 쪽에서 일하게 된 거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야학에서 한 10년간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사회복지도 공부를 하고 지금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야학 선생님이자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이신 한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서울대 가거나 뭐 좋은 대학 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최소 욕하는 사람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야학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돌아보니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장애인 쪽에서 어떻게 봉사를 활동하시는 것이 경험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센터에 그 장애인 모 공단에서 조사를 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어떤 설문조사를 하러 오셨는데 그냥 가명으로 40대의 미자 씨를 이렇게 그 설문조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데 마치 어린 아기를 대하듯이 설문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집이 어디야? 뭐 아버지 뭐 하셔? 이번 달 뭐 월급은 받았어? 막 이렇게 어린 아기를 대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듣다가 참다 못해서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했죠. 이분이 지금 40살이라고 지금 만약에 이제 다른 분한테 40살이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좀 이렇게 참다 이렇게 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태가 우리나라의 지금의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가시면 굉장히 천사 같고 아기 같고 하는 행동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을 보이세요. 그럼 정말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대하고 싶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는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이 있었어요. 바깥에 이제 산책 나가려고 저희 이용자들 한 7분하고 밖에 산책 나가려고 9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같이 타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를 딱 보더니 저한테 이런 애들을 돌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대답 못했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또다시 질문이 이어지시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여기서 사느냐? 그런 이 질문이 막 쏟아질 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하여간 금방 엘리베이터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또 헤어지긴 했지만은 장애를 가지시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그 투명 인간 같은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애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40살 거기에는 50살이 넘으신 분도 계셨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봉사하는 여러분이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을 위해서 그것까지 바라지 않는다면은 반대는 하시지 않으실 분으로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왔습니다. 엊그저께도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주민 토론회를 열었는데 결국은 어떤 강서구에 살지 않는 학부모, 장애 학부모가 그 토론에 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토론회가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부동산 가격 하락, 두 번째는 장애애들 때문에 우리 애가 다치지 않을까. 이러한 기사는 너무나 쉽게 접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늘 장애 시설을 할 때 주변에 반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면서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렇게 장애인이 살아가기 너무도 힘든 사회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귀한 젊은이들이 장애인들도 살만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처럼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수도 있으나 이분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교회에서 우리 이용자들을 보시게 된다면 특별한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애정 어린 눈빛으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치근하게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가족이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애정 어린 눈빛으로 웃음으로 미소로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저희 고객님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꼭 주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예, 저는 다문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신나게 일하고 있는 임미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퀴즈를 2개를 먼저 내보겠는데요. 첫 번째 퀴즈는 다문화 카페에서 사용하는 커피는 어느 나라의 커피일까요? 아시는 분께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 둘 다 마셨어요. 틀리셨네요. 아깝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다문화 카페 우리에서 일하는 그 목사님 포리너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리너 바리스타님들의 이름 3명의 이름을 대시면 제가 저희 카페에서 가장 고가인 빙수를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가지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5. 안 계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번 달 월급이 다 빙수값으로 나갈까봐 살짝 떨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1994년 한국을 떠나서요, 2011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나라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는 99%의 원리주의 이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한 일은 커피숍 사역이었는데요. 제가 커피숍을 하는 어느 날, 아주 허름한 남루한 차림의 샴스라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되는 여인이었는데요. 소말리아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예멘에 사는데 소말리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카페에서 청소라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던 어느 날 직원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직원 모임을 하면서 교재를 위해서 제비 뽑기를 문제를 넣어놓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샴스가 뽑은 질문이 당신의 인생은 언제 어려운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이아티 쌉이라고 아랍어로 알아들으시는 분이 없으시죠? 제 인생이 어렵다, 인생이 힘들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소말리아에서 첫 번째 남편과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반군이 들어와서 총격을 가했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잃고,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 여인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2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2번째 남편을 만나고 이 여인은 2번째 남편이 어느 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남편과 2번째 남편 사이에 4명의 아이를 둔 이 여인은 아이들을 부양할 방법을 도무지 찾지 못해서 친정 부모님들께 아이들을 맡기고 그리고 예멘으로 오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예멘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혼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3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고 3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3명의 아이를 또 낳게 되었습니다. 이때 샴스의 나이는 29살이었고요. 7명의 아이를 부양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지에서는 그 나라에 태어난 것, 그 가족에 태어난 것 하나만으로 너무나 큰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는 유럽에서 지금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정말 건강한 한국인으로서도 건강한, 물론 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한국인으로서도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무시하고 조롱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길에서 만나는 다문화인들을 대할 때 아까 이진승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따뜻한 눈빛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는 비즈니스 선교에서 BFM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는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사업장 자체가 선교지가 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구원이 되고 선교지가 되는 거죠. 저희 카페도 그런 선교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8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지만 특별히 많이 변한 것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15%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언어의 어려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외로움이었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입고 우리 다문화 카페는 여태까지 씩씩하게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카페 이야기를 하면 2011년 분화우리 교회에서는 다문화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주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일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프로젝트를 준비하여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분이 저기 정윤주 팀장님이신데 이 프로젝트를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성남시의 마을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도 되었습니다. 2011년에 드림센터 서현점이 생겼고 2013년에 포스코 ICT의 포스코점 2개의 점에서 2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카페 우리에서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행복하게 또 안정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갖게 하기 위해서 바리스타로서의 전문성과 한국어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은 가정과 일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바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요. 그리고 바리스타 1급 자격증도 취득하고 마스터 자격증도 취득한 친구가 있습니다. 마스터 자격증은 우리나라에 200여 명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바리스타 심사관으로 나가서 바리스타 이 사람 합격 불합격 이렇게 심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8, 55, 87 이 숫자가 뭔지 모르시죠? 저만 아는 숫자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바리스타 시험에서 어려운 게 필기 시험입니다. 한국어도 어렵고 그 중에 영어를 저희 직원들이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파벳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영어도 어렵고 한자도 있고 커피 전문 용어도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볼 때 우리 친구들이 20점대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20점을 받았다가 또 시험을 봐요.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30점을 받고 55점을 받고 마지막에 87점을 받아서 합격한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지만 이 친구들 포기하지 않고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특별한 것은 한국어 멘토링입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봉사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다 1:1 한국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진행되어 왔고요. 매주 1시간 반씩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한국 생활의 어려움도 들어주고 좋은 친구로서 또 기도의 서포터즈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페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페 직원들 먼저는 저희 카페의 한국인 직원들입니다. 저희 카페에 한국인 직원들이 4명이 있는데요. 매일매일 아침에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카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10분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카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이들의 신뢰와 기도로 다문화 카페는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카페 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5개국에서 온 바리스타님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대부분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온 분들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친구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서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줘 하고 서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은 반 이상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지만 만나게 되는 분들의 따뜻한 눈빛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이 더 열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 바리스타님들이 메뉴 만들어 주실 때 여러분의 커피가 누구누구 바리스타님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라떼아트 진짜 이쁜데요 라는 칭찬을 해주시면 정말 더 기쁜 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의 남편이 실직을 한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저희 직원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절식을 하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멘토 선생님이 같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취업이 되셨다고. 취업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는데 예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되셨다고. 근데 그런 과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너무 기도해 주신 게 감사해서 제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것보다는 선생님이 기도한 게 더 많았는데 네. 함께 이 남편분은 올해 교회를 떠나셨던 분인데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카페에 와서 딴 사람이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부에서 중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카페를 오픈하시는데 다 준비가 됐는데 커피를 만드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2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비자 신청해 놓고 2주 동안 이제 저희 중국인 직원이 있거든요. 둘이서 12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주면 이 친구가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번역했니?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아직 바리스타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홍콩 사이트, 대만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서 번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5일 동안이었는데 이틀 오고 가는 시간 빼고 3일 동안 아침에 9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강의를 하고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저희 직원이 이런 것까지 이거 우리 비밀인데 이런 것까지 가르쳐드리면 어떡해요 하던 직원들이 나중에는 막 더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더 감사하고 행복했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번역했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시키시고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멘토링 선생님들이 처음에 한국어를 가르쳐 줄 때 저희 직원들은 자원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몰랐어요. 공짜로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 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카페에서 돈을 지불하고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지금 4년 이상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선한 꿈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지난 5월에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워크숍 때 직원들이 3가지 안건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자기네가 5천 원씩 모아서 조금 더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돕고 싶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자기네들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저기 계신 센터장님과 네, 6월에 저희가 협약을 맺고, 지난 6월부터 저희 장애인 친구들에게 커피 체험 교실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오면 저희 직원들이 더 좋아해요. 더 기뻐하고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참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카페 직원들이 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선생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서 보내주신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숫자의 외국인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보내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의 구원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섬김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녕과도 연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와 한국 교회에게 주신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사랑과 구원이 충만한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주일 오후 4시 체력이 방전될 대로 방전될 이 시간대에 세 번의 조바시 시간에 세 번째 맡아가지고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면서 제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다들 많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집이 우리 홈인데 우리 교회 우리은행에서 후원받는 건 아니시죠? 저 우리 홈 하니까 우리은행에서 지원받는 줄 아는데 그러진 않을 텐데 저도 좋은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저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참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에 보면 여러분들 강혜원 알레 선교사님께 세우신 강혜원입니다. 이게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데 조선 땅에 아무런 의료 혜택이 없고 너무 열악한 의료 상황을 보면서 알레 선교사님이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가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인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조선 땅에. 그때 선교사님들은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한 교육을 생각해내시면서 이화학당을 만드셨고 배제학당을 또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이제 독립 운동 시기에 여러분들 이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 당시 기독교 비율이 2%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은 우리 나라의 문제 앞에, 우리 민족의 문제 앞에 아주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 민족의 문제 앞에 깊이 있는 운동을 많이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장면 아십니까? 이승만 의원께서 최초의 재헌국회를 인도하실 때 이윤영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 민족이 기도로 시작되어졌어요. 당시에 모여있는 의원들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쭉 말씀을 드린 이유가 초기 선교사님들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모이는 것도 잘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 문제 앞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것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분당 우리 교회와 저희 교회와
이 한국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 겁나 많잖아요. 이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참 많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어떤 교회도 등 돌릴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통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통일의 문제 앞에 함께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통일이 뭐예요? 통일이 뭐죠? 통일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두 정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통일로 생각합니다. 번뜩 통일하면 그거 생각드시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두 정권이 하나 되는데 우리가 별로, 그쪽 혹시 일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말고는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정권이 통합되어지는 거 통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일의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진짜 통일은 사람 통일입니다. 사람이 살아내는 것이 통일입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 저는 그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 아마 정권 통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통합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한국 땅은 이미 통일이 되어졌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땅에 3만 명의 탈북민이 와 있습니다. 3만 명의 탈북민이 왔어요.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저는 탈북해서 온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들을 보면서요. 저는 젊은 애들이랑 살니까 이게 10대와 20대 초반 애들과 살고 있는데 얘네들 앞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문화 정이 겁나 빨라요. 제가 탈북 애들끼리 살다 보니까 어디에서 구호폼 옷이 있다고 옷 막 잔뜩 보내주시거든요. 애들 그거 다 버려요. 왜냐면 패션이 끝내줘요. 저랑 우리 집 애들이 8명 사는데 많을 때는 11명 이렇게 살았었는데 같이 딱 나가잖아요. 그럼 저만 탈북민으로 봐요. 다들 한국 아주 끝내줘요. 한국 음악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저녁 때 댄스 파티 할 때 되게 많아요. 지들끼리. 저희는 방이 4개인데 하나 제가 쓰고 3개 방. 저녁 때 방마다 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 방을 열면요, 막 머리 올려가지고 해서 막 뭐 매직하고 난리 나요. 그 방 열면 네일 아트 하고 있어요. 저 방 피부 마사지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 몰라요. 말도 잘 안 될 때 처음에는 말도 잘 안 돼요. 제가 우리 말이 좀 안 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초기에 우리 집 애 중에 하나가 그 함경북도 청진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가 안 들어본 마을에서 온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여기 오기 전까지 그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는 애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손에 끌려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산 거예요. 그 얘가 북한을 떠난 지가 겨울 되기 전이고 우리나라에 봄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서울 한복판.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에 온 거예요? 탈북민들 기본적으로 오는 과정에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한국에서 6개월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하시고요. 근데 얘가 딱 왔는데 너무 어지러워. 내가 보니까 얘 눈빛을 보니까 거의 90%가 멀미해 있어요. 멀미해 있어요. 눈빛이 항상 이게 초점이 잃고 멀미해 있어요. 그래서 얘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뭘 해줘도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밥을 맛있게 먹더니 얘가 딱 먹고 나서 갑자기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방에 갔어요. 얘가 아직 밥을 안 먹는 거야. 걱정하는데 갑자기 얘가 방문을 열고 우리 부엌을 거쳐서 베란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얘가 대주로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간다고? 그랬더니 대주로 갑니다. 그래서 전 더 놀랐어요.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주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드디어 한국 사회의 어려움을 느끼고 나서는 이 결단을 하는 것인가 걱정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돼지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쓰레기 버리다는 뜻이었어요. 분리수거통이 베란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빨리 저는 젊은 아이들과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투를 빨리 바꿔요. 문화에 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적응이 어렵냐면 사람 적응이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걸 아주 두려워해요. 저희 집 아이 중에 한 명이 당시 나이가 20살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홈 오시는 분들 중에 학년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너 몇 학년이니? 애들 상당히 고민해요. 학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나이랑 학력이랑 비례하지 않아요, 애들이.
근데 얘가 20살 고1이 됐는데 어디 장학자에서 캠프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프 갈 거 잘 챙겨서 아침에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보냈죠. 근데 이 아이는 가면서부터 마음속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고민을 했냐면 이 캠프가 거의 남한 애들 사이에 한 명, 두 명이 낑겨 있었던 거예요. 내가 탈북민이라는 걸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고, 내가 나이가 20살인데 이 20살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간 거예요. 캠프를 딱 참석을 했어요. 한 40명 정도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참석하기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남조선 남성 농부들이 겁나 친절한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얘한테 막 너무 잘해주니까 감동한 거예요. 왜냐면 북조선 남성 농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조선 남성 농부들이 막 너무 잘해주니까 얘가 감동을 해가지고 둘째 날 됐을 때 3박 4일인데 둘째 날 됐을 때 얘가 고백을 한 거예요. 얘들아 나 사실은 아니 그런 고백 말고 얘들아 나 사실은 북한에서 왔어. 나 탈북민이야. 그리고 나는 나이는 20살이야. 공부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겁나 친절했기 때문에 다 받아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등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그게 기독교 캠프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위로가 저한테 주는 위로가 그거였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남은 기간 동안에 아주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오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아이가 제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중국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온 친구였어요. 막 울면서 이모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북한에서 태어난 것 말고는 없어요. 지들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나처럼 탈북민이 됐을 텐데 남한에서 태어난 게 뭐가 잘났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는 호구가 이제 신분증인데 신분증이 없어서 매일 불안한 거 말고는 중국에서 나를 무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 오니까 나를 무시하죠? 그래서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아직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부터 너 그렇게 무시하는 남한 애들 있으면 너도 같이 무시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정말 고민됐어요. 이거 통일되면 큰일 나겠다. 이거 통일되면 진짜 서로 안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부터 시작한 게 제가 공부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는 탈북 아이들에게 대부분이요. 대학을 중도 탈락해요. 저희 집 아이 작년에 대학 들어간 애 친구 60%가 대학을 관뒀어요.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 80%가 관둔다고 하는데 80% 좀 센 것 같고 제가 60% 정도는 관두는 것 같아요. 왜 관두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부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오는 과정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오는 과정에 정말 많은 트라우마 속에 그동안 배웠던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여기 와서 제가 함께 살았던 아이 중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애도 있었어요. 20살에. 지금 저희 집 아이 중에 여기 와서 A, B, C, D 시작하는 애가 있어요. 물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아무리 시킨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국 청년들이 막 살아서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분들과 이 사람들이 만나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국 청년들 중에 처음에 크게는 시작하지 않아서 한 3명이 자원에서 일어났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매주 한 번씩 영어와 수업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오니까 서로 어색해요. 여러분들 탈북민들 개인적으로 만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겁나 어색해요.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탈북 애들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서 얘들아 한국 언니 오빠들이 영어 수학 공부 가르쳐 주러 오겠대. 애들 한마디 일 없습니다. 딱 끝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으면 우리 조선 사람도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밥을 겁나 화려하게 차려서 왔어요. 밥을 먹었어요. 밥 먹을 때 썰렁, 어색, 서로 대화도 안 해요. 막 간신히 힘내서 그 대화 한두 마디 해요. 그래서 밥을 얼른 먹고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온 한국 청년들이 정말 성숙했어요.
정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주도 안 빠지고 와서 성실하게 이 아이들을 가르쳐주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야, 한국 사람들 진짜라는 사람 많네. 마음이 흔들리면서 이들이 서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 언니 오빠들 너무 좋아하고 이분들도 오면 막 이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변화된 게 뭐냐면 처음에는 밥을 빨리 먹고 공부를 오래 하더니 점점점 밥을 오래 먹고 공부를 쬐끔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괜찮다, 그래도 일단 와라. 그래서 시작한 게 제가 우리 스터디입니다. 이렇게 같이 공부합니다. 집에서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 수학을 공부합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 저 밑에 있는 두 사진들인데 논술과 역사와 컴퓨터를 배웁니다. 저는 오는 발런티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공부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들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정말로 친구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딸 8명만 사는데 애들과 갈등이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애들이 열받으면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 이 발런티어 자원봉사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모가 저거든요. 우리 이모한테 그러면서 대단히 내 욕을 해요. 그러면 바로 문자 와요. 송 기사님, 얘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너무 좋은 친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터디란, 저는 홈은 우리 홈이고 이 남북 청년들이 함께 공부를 한번 만나보자. 공부를 시작해서 저렇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피아노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토크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재밌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한번 서로 토크로 풀어가 보자. 토크를 했는데 청년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남북 청년들, 이게 오는 발런티어들과 함께 합창단을 또 과감히 만들어 봤어요. 실력 퀄리티는 기대하지 말고 일단 애들이 서로 연습하는 시간이 행복해져요. 서로 이 시간을 한 달 동안의 청년들이 연습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안 빠지고 와서 다 성실히 연습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코드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발런티어로 오면 열심히 퍼주고만 가실 것 같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저한테 왔던 많은 발런티어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송 기사님 도와주러 왔는데 제가 많은 걸 얻어갑니다. 이 아이들에게요, 비타민이 있어요. 빡빡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 정말 순수하게 내려온 이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면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이 아이들에게 순수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발런티어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특별한 일 말고는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올 때마다 힘을 얻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터디는요,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만남이기 때문에. 만나면 탈북 청소년들과 탈북 대학생들에게는 탈북 청소년, 탈북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이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탈북 청년들에게는 공부에 도움을 받겠죠. 공부에 실력을 받겠죠. 한국을 배워가겠죠. 한국 청년들에게는 통일 스펙이 쌓여집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스펙 쌓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통일 스펙을 요구할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연로하신가? 여러분을 말하기. 저와 여러분은 통일을 살아갈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스터디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오라고 합니다. 처음에 열정적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오겠다는 사람들, 저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오래 가야 되니까, 가늘고 길게 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은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저는 그것은 통일입니다. 그 통일은 사람의 통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